네, 그러면 이제 이번 그 시간에는 먼저 시료 전처리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료 전처리 시에 많이 나오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시료 전처리를 할 때 또 기본적인 계산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계산 내용, 그리고 용액을 묽히는 방법, 그리고 시료 전처리를 위한 장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장비들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유리기구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다음에 세척을 하고 뭐 건조를 시키고 그런 데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증류수, 요즘은 이제 증류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제수와 관련돼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먼저 기본 용어들부터 살펴보면은요, 이제 화학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분석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넬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어, 영어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화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걸 분석물 또는 분석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넬라이트다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시료는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액체다 그러면은 물 중에 있는 뭐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예를 들어 소변 중에 카페인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혈액 중에 에, 뭐 니코틴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고체 시료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 나뭇잎에 아니면은 어, 사과 중에 농약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고체죠. 고체를 이제 그것을 짓이겨 가지고 이제 또 하고 그러는데, 또 기체 시료다 하면은 기체 시료는 우리 대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 중에서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것이 포말데하이드, 이게 이제 새집중후군의 기본 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개요 때도 설명을 해줬는데, 시료 중에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물질, 즉, 어넬라이트 외에도 다른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 커피 중에 카페인을 분석을 한다. 그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카페인이 어넬라이트가 되고, 나머지 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색소라든지 뭐 세오 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매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말로도 이제 영어로도 그냥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액, 뭐 용질, 용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많이들 배우고 있는데, 용액 하면은 이걸 그냥 액체를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용액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러면은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용액은 용질하고 용매가 합해진 것이 용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게 용질이고 어느 게 용매냐 하면은 화학에서는 용액에서 양이 적은 것을 용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수의 화학종을 용질이라고 하고, 다수의 화학종, 양이 많은 것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뭐 술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술이 이렇게 있는데, 술이 뭐 17% 짜리다. 그러면은 17%는 17%가 이거는 에탄올이죠. 에탄올이 17%, 이거는 붓기비로 돼 있는데 17%가 에탄올이고 나머지 83%는 물이라는 거죠. 물로 돼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술이지만은 이거는 이것의 하나의 용액이 되는 거죠. 에탄올을 타놓은 용액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뭐 중국 술 같은 경우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게 있죠. 그런데 그때 에탄올이 예를 들어 52%짜리다. 52도짜리다. 그러면은 52도가 에탄올이고 나머지 48%가 물이 되죠. 물이 되면은 이 경우에는 어느 게 아까 뭐 얘기를 안 했나요? 이 처음 경우에는 에탄올이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탄올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수의 화학종은 에탄올이기 때문에 에탄올이 솔벤트 용매가 되고 물이 용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정성 분석, qualitative analysis, 그리고 또 정량 분석, quantitative analysis가 있는데, 분석하면은 정성 분석, 정량 분석이 있는데,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시료 중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규명하는 것, 규명하다 그런 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행위를 우리가 정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료 전처리도 내가 정성 분석을 할 것인지 정량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료 전처리 방법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량 분석은 뭐냐? 정량 분석은 정성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 어떤 물질, 영어로 우리는 what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물질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하는 건데, 정량 분석하면은 이것은 how much가 돼요.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양이,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정량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영어로 의미를 할 때는 determination, 뭐 determination of caffeine in 커피. 그러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의 정량 분석,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량 분석은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정성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정성 분석을 한 후에 정량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료 채취, 우리말로도 그냥 샘플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샘플링 한다 그러면은 많은 시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것을 일부분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강 상류 중에 있는 하천수를 샘플링 한다. 그러면은 샘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강 상류 중에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물을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 샘플링 할 때는 굉장히 균일하게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걀을 분석을 했다. 달걀 중에 있는 농약 성분을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달걀은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달걀이 있으면은 안에 노른자가 있고 밖에 이렇게 흰자가 있는데, 이 노른자 속에 어떤 이제 어, 달걀 중에 함유되어 있는 예를 들어 농약 성분을 검출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음, 노른자에 있는 성분의 양하고 흰자에 있는 성분의 양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른자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물에 잘 녹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유기화합물들, 즉 농약이나 어, 그 또 뭐 의약품들 이런 것들은 이 노른자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이. 그리고 이 흰자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흰자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약품이라든지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이 흰자에는 적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노른자는 잘 안 먹죠. 달걀 삶아 가지고도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내가 분석을 했을 때 흰자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샘플링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노른자만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건데, 그래서 계란 중에 뭐 농약이 얼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전란을 얘기를 해요. 전란 해가지고 계란 전체, 즉 이것을 어, 완전히 섞은 거죠. 노른자하고 흰자를 섞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사과가 있는데 사과 중에 포함되어 있는 농약 성분을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도 사과의 이 겉표면하고 그게 뭐 몇 미리 들어가서의 농약의 농도하고 이 안쪽 깊숙한 곳의 농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할 때는 껍질째 또는 껍질을 벗겨서 한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뭐이 사과 중에 농약 성분이 얼마만큼 있었다. 그러면 사과 하나 통째로 이것을 전부 다 글라인드로 이거 호모게나이즈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취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인 그리고 균일한 그 시료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체 시료의 경우에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쉽죠. 액체 시료는 그게 섞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샘플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배우는 내용들이죠. 샘플 시료 전처리 또는 시료 준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료 전처리 샘플 프리퍼레이션 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즉 GC나 HPLC를 에서 분석을 하기 위한 건데 이 GC나 HPLC로 분석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시료를 GC나 HPLC로 분석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이 샘플 프리퍼레이션, 요 전처리다 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 보면은 이제 재용해한다, 메이크업 시킨다, 리컨스티튜션 시킨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시료 전처리 과정을 쭉 여러 뭐 방법을 처음에는 물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물에서부터 추출을 해내고 뭐 그래가지고 용매 추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에테르로 예를 들어 이것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에테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1ml가 있다. 그런데 이 에테르를 HPLC에다가 곧바로 주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HPLC에 C18 이제 컬럼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는 뭐 메탄올하고 물의 혼합물을 이제 이동상을 가지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세토나이트리라고 물. 그런데 이 에테르는 여기에 섞이지가 않아요.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은 이 HPLC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에테르를 전부 다 날려보내요. 날려보내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만 이 바닥에 이제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동일한 양, 이게 만약에 1ml였다. 그러면 1ml의 물로 이것을 녹인다든지 아니면은 메탄올로 녹여가지고 시료를 녹여가지고 HPLC에다가 주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용해한다. 즉 reconstitution 또는 makeup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량 첨가, 스파이크 시킨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뭐 용액이나 어떤 용액이나 또는 시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바탕시료 이런 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양의 표준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 표준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린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 양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행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량 첨가한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계산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료 전처리를 할 때 어떤 물질을 농도를 변화시켜 줘야 되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물질의 양을 스파이크 시켜 줘야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계산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내가 이 농도의 물질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못 만드는 학생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어, 그러면은 이제 이 화학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분석 물질의 그 양을 농도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 농도의 기본이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몰라리티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M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 대문자로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울임체로, 여기 기울임체로 안 썼네. 기울임체로 쓰는데 이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용액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이게 용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이제 뭐 그 회사 면접 같은 데 가서도 직접 물어봐요. 면접관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대학원까지 나온 학생들한테도 몰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그 중에는 화학과 출신도 있고 뭐 식품공학과 뭐 약대 출신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해서도 몰 농도를 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즉 뭐냐면은 용액 하면은 용매하고 용질을 합한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그랬죠. 용액 중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표준 용액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무게를 재가지고 예를 들어 어, 어, 고체면은 뭐 좀 영향이 덜하는데 액체 같은 경우가 있다 합시다. 액체 무게를 이렇게 쟀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이런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500 예를 들어 밀리리터를 그냥 1리터로 합시다. 1리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1리터 뭐 6몰 용액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어, 용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집어넣어주고서 그 다음에 1리터 물을 가지고서 이 물을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원래 있는 용질의 부피하고
용매의 부피가 합해지게 되면은 이게 1리터가 넘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농도가 안 되니까 이것을 여기가 1리터 눈금선이다. 그러면은 이 용매를 부어가지고 이 눈금이 되도록 이 눈금선에 맞춰주는 거죠. 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용질의 몰수는 뭐냐? 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원자나 분자, 뭐 이온 이런 것들의 아보가드로 수를 우리가 어, 1몰이라고 하죠. 1몰을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 그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잖아요. 용액 1리터인데 이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이가 부피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온도에 디펜던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의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용매 1kg 무게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용매 1kg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몰랄 농도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스몰 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농도들을 표현을 할 때 이 미량 분석에서는 이게 분석 물질의 농도들이 굉장히 낮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 밀리몰, 예를 들어 이렇게 쓰죠. 밀리몰,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근데 이것을 mm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 밖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회의에 갔더니, 어느 NGO 단체, 그쪽, 저기, 회의하러 온 사람이, 어, 이렇게 PMOL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PMOL 이렇게 있더라고요. 피코몰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 앞에 이제 마이크로몰,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몰 이런 것도 있고 NM 하면은 나노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과학적 표기에 이런 이제 접두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음, 양이 굉장히 작은 거, 마이크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fem토몰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이제 큰 것을 나타내 줄 때는 메가 하면은, 킬로 하면은 10의 3승에 해당이 되고, 메가, 킬로 할 때는 이것을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씁니다. 칼로리를 나타내 줄 때, 킬로칼로리. 그러면은 K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아닙니다. K, 소문자로 하고서 칼로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메가 하면은 10의 6승, 기가 10의 9승, 테라바이트 뭐 이러죠. 10의 12승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0의 제곱승 뭐 이런 식으로 10의 보통 이제 세제곱 단위로 단위가 이제 아, 증가하든지 여기 10의 9승, 10의 12승 그러잖아요. 10의 15승.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몰랄 농도로도 나타내 주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백분율로도 나타내 주죠. 퍼센트로도 나타내 주는데 퍼센트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무게 백분율인지 아니면은 부피 백분율인지 아니면은 부피 무게 백분율인지 그래서 그것을 명기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 백분율이다. 그러면 WT, weight 퍼센트. 그러니까 무게 대 무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그램당 몇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무게 백분율이 되죠. 그리고 또 부피 백분율을 하면은 볼륨
볼 퍼센트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퍼센트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1리터당 예를 들어 몇 마이크로 리터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형태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부피당 무게 그래서 weight per volume 퍼센트다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제 농도 계산들을 하는데 이걸 이제 몰 농도를 예를 들어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리고 몰랄 농도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용액을 잘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또 사용하는 그 단위 중에서 농도를 나타내 주는 것 중에서 ppm, ppb, ppt 뭐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엄격하게는 SI 유닛이 아니에요. SI 유닛.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SI 유닛을 SI 단위를 사용하라고 그러잖아요. SI 유닛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편리해 가지고 이 것을 써요. 즉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몰농도, 몰랄농도 같은 경우는 이것의 몰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몰수를 알려면은 그것의 분자량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ppm, ppb, ppt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pp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료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을 해 놓은 거예요.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ppm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죠. 1ppm이라고 하는 것은 1 밀리리터당 1 마이크로그램. 그런데 이제 이걸 1 밀리리터 부피 그러니까 무게 대 부피비로 돼 있는데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비중이 예를 들어 1이다. 비중이 1이면은 1 밀리리터는 1 그램이잖아요. 그래서 1 그램분의 1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가 뭐였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6승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즉 여기다가 10의 6승을 곱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위 환산이 여러분들 잘 이렇게 1 마이크로 리터 분의 1 나노그램 이래도 1개 1 ppm이죠. 그리고 ppb는 이것의 이 1 ppm의 1000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6승을 곱해줬는데 ppm은 ppb는 10의 9승을 곱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ppt는 그것에 또 10의 12승을 곱해주는 거죠. 을 곱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ppm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은 ppm을 뭐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반드시 이것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ppm으로 계산돼 있는 것을 ppm으로 나타내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pp 그 저기로 몰농도로도 여러분들이 환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몰농도로도 환산할 줄 알고 또 몰농도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ppm, ppb 이런 거 단위로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그 치료 전처리 과정에서 아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주 뭐 내가 일반학 수준에서 내용인데 그걸 내가 모를까 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여튼 이 책에 있는 책에 나타나 있는 그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꼭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될 것 같고.